시장님께서도 오늘도 축사를 위해서 또 함께 잘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15분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주인공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도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영상을 조금 영상으로 지금 담아주세요. 네, 아유, 그냥 박수로 함께 해주신 멋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한테 이제 준비되는 대로 다시 쌓는 민주주의 한국정치의 박물관과 이현주 출판 기념회 잠시 여러분들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서 계신 분들도 장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장하십니까? 아, 그래요? 아, 전시장. 전시장이요. 아, 예, 예. 영화실에서 얘기해서 혼자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작가님, 저기 상원차를 야이내고 올라가지고 성사권 나가서 앞전에 창원시장 대파입니다. 지금은 우리 저 변희재님 미리 앉으셔도 되지 않나요? 같이 앉아 계세요. 하고 나서 잠시 게스트로 여기 의자 두 개, 변희재님 앞쪽으로. 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기 변희재님. 형박 터네. 아, 우리 여기서 1부 하고 나서 1부 시간을 이렇게 잡을까요? 30분. 고맙습니다. 어제 그걸 30분. 어제 그걸 30분. 자, 오늘 전체 1, 2부로 나눠서 출판 관련되어 있는 거 한 30분 정도.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토크, 우리 변희재님 또 함께 할 수 있는 토크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시고. 자, 지금부터 한국 정치의 봄은 오는가. 저도 어제 책을 낮에 반 정도 읽다가 새벽에 이렇게 읽으니까 왠지 내가 좀 부자된 느낌. 이 한국 정치의 봄은 오는가를 살짝 좀 풀어서 우리 가정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 이웃에게도 봄이 오는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의 전세의 주인공 우리 이현주님을 여러분 소개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밑에 층과 위층에는 이용 방송으로 이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소감 한 말씀 좀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경남 창원에 우리 많은 분들이 축하해 들어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현주입니다. 제가 창원에서 출판기념회 한다고 하니까 창원에서 출마하냐? 누가 물어보시던데 네, 오늘 여기 입후보 하신 우리 전 이제 허성모 시장님이 또 오셨으니까 제가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아시겠죠? 그죠? 네. 저는 창원에 출마하는 건 아니고, 근데 창원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또 부산 출신이고, PK에
한국의 중요성, 특히 한국 정치에서, 한국 경제에서 또 이 바다에 면한 항구 도시로서 대한민국이 바다로 뻗어나가는 길목에 있는 항구 도시, 또 이런 어떤 부산 경남의 지역적인 중요성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 정치에 봄은 오는가라고 제목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정치에 봄이 오려면요,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답이 없으세요? 강원. 네, 창원. 네, 맞습니다. 한국 정치에 봄이 오려면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 한국 정치에 봄이 오는데 이 창원에서, 그리고 어제 부산에서 했는데 이 PK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미미하지만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출판기념회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세한 것도 좀 이따가 얘기 차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진짜 창원 지역에 이렇게 의원님께서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게 노동 쪽에도 많은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노동의 중심도 오늘 그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축사 항구를 어떤 분에게 좀 부탁을 드릴까 하다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우리도 방송을 또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허성무 전 시장님에게 저희 축사를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박수로 함께 우리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잠시만요. 있지 않나요? 예, 안녕하세요. 성우입니다. 네. 인사 됐습니다. 예, 평소에 자주 뵙던 기관분들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뵙는 분이 많은데요. 정말 반갑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지진자인 줄 알았는데 이현정 이렇게 나와 있더니 큰일 났다. 예, 그러나 이제 이현정과 저는 과거에 당을 잠시 같이 했던 적도 있고 또 이번에 방송을 몇 개월 같이 하고 있는데 생각이 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보수, 진보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수도 따뜻해야 되고 민주적이어야 되고 진보도 유연해야 되고 늘 새로워야 되고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짐다감해야만 그것이 이념을 훨씬 더 앞서서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현주 의원님의 책을 어제 받아서 오늘 쭉 읽어보고 있는데 서문을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1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가 서문이고요. 그 15페이지에 달하는 서문, 제가 책 중에서 가장 긴 서문인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의 정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절절한 마음을 서문에 쓰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저하고 거의 99%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이 축사하러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우리 이현주 의원님의 한국 정치에 봄을 오는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또 대한민국 정치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보면 또 아름다운 장면이 또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성무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출판과 관련되어 있는 저희 뭐 스토리라든지 이야기는 뭐 조금 시간을 조금 청두를 내서 진행을 하면서 잠시 이제 1부, 2부로 나눈다면 경남이 뽑은 가장 오늘 모시고 싶은 분 우리 변희진님과 함께 잠시 또 2부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또 질문 사항이 있는 분들은 편안하게 또 질문을 현장에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저도 궁금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게 이 출판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소감 한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책이요 원래 올해 초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총선 앞두고 총선용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이 책의 출판 기념회는 저는 원래 가을에 9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고 책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제가 이렇게 짬짬이 막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쓴 것들을 제목을 붙이고 이렇게 스토리 있게 연결을 하는 과정이 최소한
한 4나흘 정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나가지고 결국엔 계속 미루고 노트북만 제 가방 속에 항상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판사 메리츠 미디어 사장님이 또 굉장히 열렬한 지지자신데 이분이 더 이상 늦추면 출판 안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정말 이제 불이 나게 그리고 보니까 출판 기념회를 10일까지 못하면 그죠? 그러면 총선 이후에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책이 제 출마 여부를 떠나가지고 조금이라도 이 책 좀 읽으시고 이번 총선에서 의사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담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막 급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책이 나오니까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치인들 책이 다 자기 자랑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자랑은 아주 조금 있고요. 대부분은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정치하는 과정에서 약간 뭐 나쁘게 얘기하면 좌충우돌, 좋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뭐랄까 파란만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어쨌든 민주당에 몸을 담았다가 민주당에서 또 이렇게 탈당하고 나와서 그 이후에 뭔가 제3의 길 가보려고 막 하다가 현실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다시 그냥 타협해서 또 이렇게 흘러 또 국민의힘에 함께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서문했었지만 국민의힘 참 죄송한 얘기지만 국민의힘의 지난 중도 보수 통합 여기 참여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면서 이 상황에서 전체적인 정치판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이제 제가 어떤 행보를 가야 하는지를 결정을 새로 해야 되는 그 기점에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기 직전에 이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여러분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아마 내일 정도에는 제가 제 거치를 출판기념회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책에 나와 있듯이 이 검찰 세력의 어떤 집권 그리고 대한민국이 점점 권위주의로 폐허해가는 이 상황은 제가 저 스스로 여기서 민주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민주보수예요. 보수지만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보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왜 경남, 부산 경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리고 마산에서 아주 어렸을 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민주보수가 PK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PK가 자기 역할을 못할 때 대한민국은 권위주의로 돌아갔다가 PK가 자기 역할을 하면 그래도 보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국가로 가더라. 그리고 그 민주보수가 단순히 정치가 아니라 그런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가 아주 넘쳐나는 나라가 됐을 때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창의적이 되고 그래서 할 얘기 서로 하면서 그냥 눈치 보지 않고 좋은 얘기를 서로 도전하고 하면서 역동적으로 경제도 발전한다. 여기 우리 노조 관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창원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갈등이라는 게 없는 사회가 좋은 게 아니고요. 갈등은 당연히 있는 거 어느 사회나. 근데 그 갈등을 잘 해결해 가면서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때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이제 합의가 됐을 때 그 과정에 어떤 에너지 폭발하는 과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경제도 발전하는 거예요. 역동적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튼 이번에 이렇게 PK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는 민주보수다. 그래서 PK는 이것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마 궁금한 부분일 수 있고 여러분들 나가도 되잖아요. 이 책의 제목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한국 정치의 봄은 오는가 이 제목으로 꼭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아마 많은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부모 아까 가정의 부모 뭔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어떨 때 얼어붙어요. 옛날처럼 정말 잘 못 먹고 그냥 우리가 집도 절도 별로 마땅치 않고 먹는 것도 힘들고 이럴 때는 아버지가 집에 가장이 어쨌든 그 돈만 잘 벌어오면 다들 그냥 큰 불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먹고 살만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 대화도 같이 하고 싶고 같이 함께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집안의 가족들이 서로 어떻게 서로 대화하면서 이 서로 구성원으로서 이 뭔가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나라도 저는 옛날에 우리가 너무너무 못 살 때 굶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는 어떻든 간에 우리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는 사람 그런 걸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면 막 달려나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런 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한 단계 올라가려면 서로 대화도 되고 합의도 되고 타협도 되고 서로 갈등도 하다가 그 갈등을 가지고 논란을 가지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 가정의 봄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정치의 봄은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원래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서 탈권위주의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조금씩 해보는 것 같더니 최근에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갔네. 정신 차려보니까 큰일 났네 이거. 도저히 못 참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도 나오지만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상명하복 문화가 우리 너무 익숙해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군사정권.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이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를 우리가 스스로 없애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 민주화가 성공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노력해야 할 것 그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우리가 뭔가 생각이 저쪽에 잠시 나가 있는 동안에 정신 차려보니까 새로운 권위주의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치 보고 줄 서고 그 다음에 무서운 사람이 뭐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에서 파출소에서 그 파출소의 수녀들이 저기 사람이 더 가야 됩니다. 저기 뭔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다 얘기를 해도 위에서 아니야. 저기 시위 막는 데 가야 돼. 용산에 대통령실 거기 관리하는데 사람이 더 필요해. 됐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밑에서 아니요 나는 경찰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절로 가자. 나중에 문제되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옷 벗든지 할게 라고 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없었던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영화에서 보듯이 멋진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국가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여기 우리 허성무 시장님 오셨지만 저는 어쨌든 좋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씩 자기 역할을 해나가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박수치고 또 여러분도 용기 내시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갈 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이걸 개혁해야 우리가 앞으로 가고 경제도 발전하고 이제는 선진국 경제라서 그죠? 그래서 창의성이 발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리 가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 안 듣고 딴 생각하고 공상하고 이러면 막 쫓겨주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버르장머리 없는 것도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명하고 이 권위주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뭐 재밌게 좀 풀자면 가정부터 좀 시작은 아닌가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처음 그러지 않은데 우리 아내들이 이거 하지마 이러면 저희들도 모르게 안 하게 되거든요. 네.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명하고 우리 아마 이 남자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가족으로 연결한다면 그런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녹록지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려운 점이 좀 있지 않았나 좀 궁금한데, 가장 준비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 가장 좀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이제 이런 거죠. 이 내용이요. 잘 읽어보시면 아까 상명하복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가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을 잘 못하고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있는 사이에 어하고 과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권위주의, 이제 그냥 권위주의 문화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다 수준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이 권위주의로 귀결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집어넣어. 다 쳐넣어. 그 다음에 너도 약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저 새끼 저거, 죄송해요. 저한테 한 네. 네. 저는 저거 약점 잡아서, 약점 잡아서 어떻게 해버려. 그러니까 그냥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러니까 비굴함이 가득 찬 나라가 돼가고 마치 일제강점기의 완장지라는, 그죠? 완장 차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권력의 등에 업고, 제가 어저께 부산에서 출판기념회 했는데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축하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너 요새 너무 비판 많이 해가지고 눈치가 보여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어때서, 근데 어떻든 저는 우리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이 되길 바라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이 책의 대부분의 얘기는요 사실은 지금의 현 정국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그냥 검찰 나쁜 놈들, 검찰공화국 청산해야 돼 이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시대에 검찰을 가지고 검찰 세력이, 출신이 아니라 세력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우리의 상부구조에 있어서는 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는지를 그냥 윤석열의 미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것을 분석을 한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좋아요. 솔직히 여러분, 저도 탄핵 때 찬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찬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너무 잔인하게 진행된 걸 보고 제가 비판도 했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저는 사실 지지는 안 했습니다. 많은 걱정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기대한 것들이 거의 안 됐어요. 그리고 뭔가 사회가 변하니까 검찰의 개혁뿐만이 아니라 이 권위주의를 개혁하고, 그 다음에 뭔가 정치가 개혁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기대를 했는데 여기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안 됐을까? 너무나 저는 화가 나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아마 제가 비판하는 거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하도 비판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 이런 반동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그럼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나빠졌고, 지금은 최악으로 와 있다고 우린 보는데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죠?
저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끝내는 상황이 언젠가 온다. 그럼 그때 또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또 그냥 와 박수치고 신난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끝! 그 다음날 보면 다시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반복될 게 뻔하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뒷부분에서 얘기하고자 한 건 뭐냐면, 이후에 그럼 전환기적 위기에서 우리가 이 새로운 질서, 아까 상명하고 문화 얘기했지만 뭐가 우리 사회에 잘못된 부분이고 우리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권력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대통령은 어떻게 권한을 내려놓고 분산시키고 견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인 새로운 질서에 대한 것을 제가 여기 담았습니다. 그걸 제가 7공화국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꼭 내각제 이런 건 아니고요.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민주적 대통령제를 하자는 거.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적 대통령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갈 때 저는 그게 이제 봄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봄. 그래서 한국 정치에 봄이 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주위에도 많이 전파해 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시고 공감하시면, 그리고 또 제가 선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죠. 좀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오늘 너무 와주셔서 고마운데 또 가서 이렇게 운동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쁘시잖아요. 우리 허정원 시장님은 보내드릴까요? 그죠? 네. 먼저 박수로 보내드리고. 네. 네, 아마 지금 하신 말씀들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압축해서 모든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분들은 또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가 소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좀 간단하게 좀 질문을 받으면서 현장의 소리도 듣는 걸 중요한데, 어떤 분이 오늘 입장하면서 글을 남긴 걸 이렇게 꼭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메시지를 남긴 걸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저도 조금 전에 받았는데, 연주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당, 국힘당 있을지는 몰랐는데 요즘 말씀하시는 모습 보고 팬이 됐습니다. 거시기하지만 참고 다시 민주당 가셔가지고 여기서 대통령 되면 안 됩니까? 그런 바람이 있음에 대해서 본인 휴대전화번호와 창원에 살고 있는 김격호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디 계실까요, 김격호님? 네. 나이가 조금 있으신 선배님 같으신데 여기 대해서 한번 답을 살짝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많은 좋은 말씀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지금 당면한 과제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상적인 이 상황을 어쨌든 잘 견제하고 통제하고 또 최대한 더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그 방향에서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민주보수 얘기했지만 민주보수도 있고 민주진보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 길을 향해서 이번에는 저는 좀 다들 좀 힘을 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길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이없이 벌어진 일인데 저렇게 되고 나니까 국가의 이 8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서울의 봄 그 영화 그 상황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광주 민주항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죽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의 성격, 그 다음에 이 어떤 큰 틀에서 시대를 통찰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 검찰이라는 문제도 단순히 뭐 검찰에 있다가 정치할 수도 있죠, 그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세력이 정치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퇴행적이고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 곳곳에서 스며들어 있는 거죠. 우리는 위축돼 있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몇 년이 쌓였을 때 사회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될 것이다. 몇 년이 더 지나면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데 거기서 더 또 반복되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이런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해서 어쩌면 일본의 자민당 일당 독재 같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합니다. 그것도 좀 괜찮은 시나리오인지도 몰라요. 더 악화된 시나리오가 무슨 큰일이 생기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갔을 때 이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자가 자기의 그 욕심보다도 2016년, 17년에 그런 상황들을 반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씩 스펙트럼이 다를 수 있죠, 그죠? 네, 노선이 다를 수도 있고 뭐 노동과 관련해서도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 책에도 잠시 나옵니다만 보는 관점이 다소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죠? 저는 뭐 여기도 썼지만 저는 기업에서 또 경영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갖다 중요시한 현실적인 사람이 현실 정치인이라서 뭔가 실제로 변화가 생기고 실제로 더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질 것이냐라는 걸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상을 더 추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핵심 아젠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이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근본이 지금 뒤틀리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힘을 모으고 한 방향으로 그래서 좀 바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거는 힘을 합하지 않으면 바람은 안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자기 먹을 거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데 누가 바람을 일으키겠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죠? 네. 네. 자, 아마 얘기를 치면서 어떤 많은 느낌들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들도 또 해석의 느낌들도 다르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질문을 살짝 조금 여러분들 바꿔서 우리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도 괜찮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뭐 일과 연관된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인간 이연주에게 또 궁금한 것들도 좀 편안하게 몇 분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 여기 제가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계신 분에게 보죠. 저희가 미리 사전에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일단 본성이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현수입니다. 의원님의 소신적인 발언의 정치적인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다시피 정치의 보면 오는 방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이 12년도, 19대, 20대 국회의원 하실 때요. 옛날에는 이 원하는 봄이 왔던 적이 있었는지, 정말 내적으로 봤을 때, 그때가 봄이었다라고 한 때가 있었는지. 두 번째,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미국의 어떤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달에 있는데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 눈치도 봐야 되고, 지금 러시아 푸틴 눈치도 봐야 되고, 시진핑 눈치도 봐야 되고, 북한의 인정은 더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첫 번째 질문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내일 끝을 이야기하시겠다 하는데 만약에 국회의원 되시면 어떤 행동을 하실 건지 어떻게 주장할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질문이 복합적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의원님 이해하셨으면 살짝. 두 가지잖아요. 앞에 게 뭐죠? 앞에 게. 앞에 게 아니, 의원님이 생각해서 듣다 보니까 앞에 거리죠. 아니, 의원님이 생각했던 네. 어떤가? 네. 이런 거죠. 아니, 저는 그게 겨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봄이었나? 그게 봄이었나? 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을쯤은 됐었던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런 건 있죠. 분명한 거는 점점 더 추워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추워지고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6년, 17년 그 과정에서 저는 그냥 봄이 왔다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결국 올 것이다라고 그때 확신을 했어요. 근데 그 봄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를 가지고 서로 막 싸웠잖아요. 그죠? 서로 내부에서도 또는 바깥에서도 뭐 국민의당, 뭐 민주당 막 서로 이견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그때 개헌특위도 하고 정치개혁특위도 하고 하면서 정치개혁 포럼도 하고 하면서 그때 이런저런 막 꿈을 꿨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됐거든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는 그래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당장 지금 아니더라도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희망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2012년 그때 제가 2012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왜 민주당 갔었냐면 여기 이 책에 나오지만 제가 우리 아버지가 IMF 때 사업하다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저는 굉장히 맺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뜻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민주당을 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MB 정권 말기였는데 MB 정권의 어떤 부도덕함이랄까 이 정직하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함께 했는데 그때 처음 합류해서 같이 한 1, 2년, 한 3년 정도 이렇게 갈 때 그때 저는 계속 발전할 것 같았어요. 한국 정치가. 그런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봄이 온 것처럼 저는 생각했고 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가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거가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더라. 그리고 우리가 사실 윤석열 정권 이 검찰 이 시대가 이렇게 심각한 권위주의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죠? 전혀 상상 못했죠. 기껏 해봐야 뭐 박근혜 정권 때 같은 그런 좀 고리타분한 어떤 이런 정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 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양반이었어. 그죠? 그거는 그때 왜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상황이 오고 이게 더 아까 솔직히 이번 총선 이후에 저는 자칫 잘못하면 훨씬 더 악화되고 이제는 이제 고삐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방송 장악, 권력기관 장악 이제 거의 본격화됐잖아요. 그러면 총선이 지나고 그것이 통제되지 못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1년만 지나면 이제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총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약간 팬딩돼 있는 상태죠. 중단돼 있는 상태예요. 훨씬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꼭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 들고
아까 두 번째가 북한 얘기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도 썼지만 저는 뭐 항상 잘해주기만 한다든지 우리의 소원토리도 우리 민족은 항상 우리끼리 같이 가야 되고 저는 그렇게 막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북한도 일종의 특수한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민민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쪽에서 잘못할 때는 우리가 또 매섭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우리를 함부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게 우리가 권위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당근만 맨날 쓰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맨날 채찍만 써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우리 북한도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라도 엄연한 특수한 외교관계인데 국제관계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국제질서에서 외교를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는 매우 우리한테 위협적인 것이지만 그 핵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우리 옆집에 정말 싸나운 이웃이 있어. 좀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싸납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나하고 뭔가 뿌리는 같다. 그래서 뭔가 공통점은 있지만 조심해야 돼. 이럴 때 그 옆집이 싸납다고 해가지고 내 옆집인데 맨날 싸우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맨날 잘해주면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도 지금은 맨날 싸납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큰 사고가 날까봐 저는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은 어쨌든 저는 빨리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북한을 관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관리가 맨날 싸납게 해서 관리가 됩니까? 안 되지. 그죠? 그냥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전 널뛰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결정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다음에 네. 마이크? 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아마 좀 전달이 좀 됐을 것 같고 또 책을 통해서 얘기할 것 같고 마이크 조금 저희 운영진에서 마이크를 마이크 잠시 지금 오늘 우리 젊은 분인데 무거운 얘기들도 괜찮겠지만 출판 기념회니까 인간 이연주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되고 계속 궁금한 거라는데 한국제재범위원과 이연주 출판 기념회를 기념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3대 개혁, 연금 개혁이랑 연금 개혁이랑 교육 개혁, 노동 개혁 말했는데 지금 2027년이면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3년밖에. 언제쯤 통과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마치고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마치고 사진 촬영을 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 올 이유가 없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진 2번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기 제가 앞에 갈 테니까 책에 사인 제가 해드리고 사인 주고 그 대신에 이제 자기 핸드폰 꺼내서 준비해주세요. 휴대전화만 드리면 저희 스태프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혁에 대한 문제를 개혁이 언제 끝나냐?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겠다. 뭐 개혁이란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개혁을 자기 혼자서 하고 싶다고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거는 개혁은요 혁명을 하는 게 아니면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과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과격한 사람. 이 사람은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는 말이에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혁명이라든가 뭔가 유혈 사태라든가 어떤 조직을 파괴한다든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걸 추구하는 게 보수인데 윤석열 대통령 보수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개혁을 필요하잖아요. 연금도 개혁해, 이게 다 개혁해야 되는 거 많거든요. 그런데 이 개혁을요, 옛날에 박정희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 따르라, 내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 아이디어가 우리 시대의 최고의 개혁 아이디어라고 누가 장담하냐고. 저는 그분이 얘기하는 개혁이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도 않고 그 아이디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내놓고 대통령 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디어라도 내놓고 하든지 그냥 말만 계속 하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뭘 하자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밀어줄지 반대할지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것은 그냥 말만 구호만 난무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다.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어떤 개혁들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연금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교육도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노동 문제도 어쨌든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게 뭔가 조금씩 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공감한다고. 그러면 이건 뭐냐? 이 시대의 개혁은요,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집단지성을 모아낼 수 있는 리더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선진국이 되고 나면 선진국의 개혁과 선진국의 합의와 선진국의 정치와 선진국의 경제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새로운 질서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몸은 선진국인데 옷은 개발도상국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뭔가 계속 걸리적거리고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리더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출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선진국형 정치를 하고 선진국형 대화를 하고 선진국형 모든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노동개혁도 노동조합이나 이 노동계 대표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정계에 진출해서 그 사람들이 노동계의 그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또 경영계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접점을 찾아내는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정치를 우리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조차 없고 그냥 구호만 난무하면서 그냥 때려잡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수준 낮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것도 저는 솔직히 3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냥 뭔가를 반대에 부딪히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거나 그 반대를 설득하거나 그 반대의 생각을 들어보고 내 생각을 바꾸거나 그래서 수정된 다른 안을 가지고 얘기를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진도가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시간을 이 중요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시간을 계속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네. 자, 일단 그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의 질문은 우리 의원님이 화가 잔뜩 나지 않는 질문으로 저 뒤에 지금 사진 보면 하나 미소를 띠고 있는 저 표정에서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한 분이 더 질문 받고 우리 변희재님과 함께 얘기를 앞쪽에 계신 분 마이크 먼저 우리 아버님을 마지막으로 자, 지금 이제 요 시간 조금 이제 단축을 해서 우리 변희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바로 좀 준비해드립니다. 질문 전화선이 돌아가다 이거 해주시고요. 예. 저는 그 기술계 외국인 국제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권태환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해외 유학을 유학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 부설 연구소에 연구원조차도 없어서 외국인 전문의를 들어와야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유학 정책을 보면 이웃나라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만 오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지금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또 해외에서 유학생을 하시면서 어떤 이런 무단인사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유학 생활을 할 때는 좀 젊을 때고 또
회사 생활하면서 외국 생활을 좀 했지만 뭐 그때 정치할 때가 아니어서 제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야 이게 이민 정책을 잘못하면 나라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파리에 이제 프랑스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 보니까 파리에 좀 많이 이렇게 또 자주 가고 좀 단기 체류도 좀 하고 이랬었는데 파리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몽마르트 언덕 있는 그쪽 북부 지방은 거의 개토화돼서 다른 파리의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들이 따로 자신들이 모여 사는데 거의 자치지구 비슷하게 변질돼 갖고 있어요. 접근이 어려운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그 중동의 분쟁을 많이 보시고 아프리카의 분쟁, 수단 이런 데 많이 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제국주의가 끝날 때 제국주의 그 국가들이 이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들을 이렇게 국경을 자르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그 나름대로 통치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문화나 민족이나 그 종족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마구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분명히 국경은 한 나라인데 이 안에 온갖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 이상하게 찢어져서 막 모여있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통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도 썼지만 우리 통일도 중요하지만 이 상태로 통일되면 통일되자마자 다시 분단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치적 통합 이전에 경제적 통합이 있어야 되고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서로 다른 이질적인 부분들을 맞춰가면서 점진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이제 이민 얘기하시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단일 민족에서 큰 상관이 없지만 이제 우리 산업 구조가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굉장히 지금 인구 문제도 그렇고 산업 문제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이 와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글로벌한 시대에서 한국도 다양한 인종들이 같이 그래도 이렇게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대신에 이민 정책을 시작할 때부터 매우 치밀하게 해서 이렇게 오버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버해서 예를 들면 이럴 때 제일 문제가 순진하면 큰일 난다. 절대 순진하면 안 된다. 정책 위반자들은. 그래서 항상 최악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되는 경우를 다 생각해서 이게 이상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게끔 그래서 필요한 아주 우수한 이민자들을 받되 이것을 국가별로, 출신 국가별로 저는 쿼터를 아주 엄격하게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이 집단화되면서 국가 내부를 흔드는 상황이 먼 미래에 와서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민을 다양하게 우리가 개방적인 문화로 가더라도 우리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굉장히 많이 고민해요. 근데 지금 말이에요. 인구 문제 해결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일각에서 이민청 만들어서 파출, 가정부를 이민자로 다 하면 인구 문제가 해결되고 더 추상 문제.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해서는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내부적 갈등에 봉착하게 될 거다. 10년, 20년 후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까 산업 외국에서 이렇게 유학 오신 분들도 유학을 마구 필요하면 막 받아들였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막 때려잡았다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 가능한 어떤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전부 리스트업을 해서 그것들을 해칭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원래 목적에 반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런 것들도 기준을 딱 세워서
그냥 마구 그냥 이게 나중에 방치가 되었을 때 그때 나중에 가서는 뭐 막 엄청 엄격하게 하려고 하겠지만 그때 가서는 반발만 생기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아주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이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부 이제 위정자들 중에서 최근에 보면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의 질문을 조금만 멈추다가 잠시 뒤에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서 오늘 장시간 동안 또 함께 하시면서 먼 곳까지 스태프도 바쁜데 함께 해주신 우리 백희재님 요즘 또 많은 또 팬층들도 있지만 우리 또 경남을 특별히 또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박수로 함께 다시 무대를 좀 모셔볼까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은 사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뭐 누가 많이 누가 많아 보여요? 누가 많아 보여요? 우리 백희재 대표님이요? 동안으로 좀 불리는데. 아니 이제 그 변 대표님 결혼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약혼자가 지금 같이 와 계세요. 네, 네. 네, 미리 축하드릴까요? 박수 한번. 네. 그래서 변 대표께서는 제가 이제 그 서울대 미학과 그죠? 네, 서울대 미학과 93학번. 저는 서울대 불문학과 91학번. 제가 두 살 많습니다. 완전 동안이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대 인문학과 특유의 그게 있어요. 저희가 90년대 학번이니까 X세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새 X세대라는데 X세대는 기본이 뭐냐?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네가 뭔데? 나는 내 멋대로 산다. 이게 이제 X세대 특징이라서 사고방식이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내 편이라고 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그거를 눈치 보면서 얘기를 못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또 욕도 먹고 하지만 또 인기도 얻고 하는 면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 세대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X세대 얘기하려면 검사 때부터 좀 벗고 하면 X세대로서 인정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여기까지 뭐 창원까지 그죠? 네 박수. 네. 아유 네 말씀 좀 받아주시죠. 네 오늘 이 축하기념에 또 축하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예, 창원은 사실 제가 이 8년 전부터 태극기 집회하려고 여러 차례 왔었거든요. 태극기 집회 참여하신 분들 계십니까? 창원에서? 지금 거의 없어서 저는 사실은 그 태극기 집회 때부터 윤석열 한동훈 특검의 조장난 수사를 비판해왔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대통령 법무장관 되면 나라 거덜나겠다. 사실은 제가 보수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중이 바뀌었어요. 청중이 태극기 든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만세 부르게 되고 주로 촛불 들었던 분들 아니면 뭐 중간층들이 보다 보니까 그런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잘못된 검사들이 대통령 법무장관 금감위원장 여당들이 했을 때 나라가 어떤 꼴 나는지. 사실 검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특수한 권력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주 나쁜 범죄자를 잡으라고 무한대에 가까운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일만 똑바로 하라고 준 권력 갖고 자기들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 위장, 조작, 날조하고 위증조사 시키고 사건 은폐하고 이런 범죄 집단이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대한민국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현주 의원님 이 책 그대로 정치의 봄이 끝장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는 실종되고 검사들의 이른바 공작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종식시키고 끝장낼 수 있는 기회가 뭐 4월 총선에 제일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대해서 아마 이현주 의원님 그것 때문에 이런 책을 쓴 거고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의식에 100% 공감해서 저도 창원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마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현주 의원님을 방송이나 옆에서 좀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의원님에게 물어보기 전에, 인간 이언주,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궁금한데, 진짜. 거침없이 얘기해 주시다면. 연주의 공통점 이제 같은 시기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을 다녔는데, 저도 그 당시 서울대인문대학은 신장파 운동권으로 좀 굉장히 강한 세가 있었는데, 저도 운동권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현주도 운동권에 참여하지 않았고, 어찌 보면 그게 하나의 좀 집단주의 성향이 있었어요. 집단주의로, 야, 신장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참여해야지 우리가 지성인이고 뭔가 좀 이제 참여지식이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이제 정면에서 거부를 했었고, 이현주는 어떤 다른 개인의 고민을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집단주의에 휩쓸리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국힘 좀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히 그냥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냥 권력 생활하기처럼 막 다니는 거거든요. 박근혜도 막 만세 불었다가,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 만세 불었다가 막 정신없어요, 이거 지금.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그 집단주의 행위 못한 것 같다. 또 만약에 너는 그런 X세대 얘기하고 X세대 얘기할 때 그걸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상한 정치권의 권력 생활하기 집단주의, 그걸 때려 부숴야 되는데, 이현주 의원님이 대학 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서 싸우고 개인이 돌파하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첫 스타트는 진보진영에서 시작했다가 그 진보진영의 보수가 이 집단 패거리에 제가 그냥 숨을 못 쉬어가지고 보수로 갔다가 이거는 완전 권력 생활을 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현주님도 당을 왔다 갔다 한 게 변절 문제가 아니라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집단주의에서는. 개인이 돌파할 수 있는 일은 불이 없거든요. 혼자 돌파하는 밖에. 그런 점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요즘 보면은, 어떤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방향성을 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살짝 조금, 잡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거든요. 아주 불안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은 주로 양당 구조에 가지고 지금 정도면은 양당이 이제 대충 공천 들어가서 51대 49 해가지고 120석 대 160석 이런 정도로 결판 나야 되는데, 제가 보는 이번 총선판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양당 구조가. 왜 그러냐면 집권 여당이 일단 일정 정도로 운영 매뉴얼을 갖고 버텨줘야 되는데, 집권 여당이 정치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밀실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이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뭘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 엄청난 권력을 쥐지 않습니까? 이 권력을 쥐고 이 총선에서의 이 공천도 무지막지한 권력인데, 그걸 매뉴얼에서 행사 못하다 보니까 대형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야당은 원래 어쩔 수 없어요. 야당은 집권 여당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집권하려고 그러면 집권 여당이 폭삭 망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도 사실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확하게 집단 패거리주의,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선 윤석열 정권 타도태진을 외쳤던 이현주 의원 등등에게 길이 열릴 거라고 봐요. 어쩌면 지금은 야 이거 뭐냐, 국힘당 들어가는 거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지금 국힘당 소속이지 안 쫓겨났죠. 이제 징계는 받았는데 쫓겨나지 않았잖아. 당정을 갖고 있는데 여기 국힘당 당원이 있습니까? 여기? 얼마 없을 거예요. 안 오더라고.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정치 활동이 가능할까? 거기도 아직까지 그 집단 패거리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길지 안 보일 건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게 되고 흔들리고 집권 여당의 구도가 붕괴되면서 원칙과 자기 소신을 지켰던 여러 사람들, 이현주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길이 열릴 거라는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기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도 그 부분이 나와요. 세상은 계속, 그러니까 나는 제자리에 있는데 세상은 계속 바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옆에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물론 뭐 사람들은 보수다 진보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국민의힘이 보수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인가요? 아니 말도 안 되죠. 보수하고는 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 또 진보냐? 그것도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그 양당을 보수 진보라고 부르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인정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두 당을 다 해보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선한 의지, 그러니까 공공선의 의지가 그래도 비교적 있는 편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제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정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히, 아까 허성문 시장도 그렇지만 세상을 좀 좋게 만들고 싶어하는 의지가 그래도 좀 비교적 있는 편이에요. 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지만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 오히려 거꾸로 된 결과를 내놓는 것,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통찰과 역량, 이게 부족하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뭔가 좀 불안정한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국민들한테 전적인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 공공선의 의지 자체가 안 보인다. 그냥 그저 내가 출세하고 잘 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모두가 합세해서, 아니 누구 하나 한 명도 그냥 딴 얘기하는 사람 없이 그냥 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세 부르면서 가는. 제가 그리고 가장 충격받았던 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전 탄핵 찬성했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분이 그래도 뭐 탄핵은 정치적 패배니까, 그리고 잘못이 좀 있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어떻게 저게 40몇 년형이 나올 수가 있지? 아니 구형할 수가 있지, 40몇 년형을. 좀 무슨 본인이 돈을 모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그 경제 공동체 법리라는 기상천외한 법리를 한동훈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적용을 하는데, 그죠? 경제 공동체 법리, 이게 부부도 아닌데 최순실 씨가 이득을 봤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같이 모의를 안 하고 몰랐다, 모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형사범죄가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제가 법률가로서 이건 정말 부당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그런 상황인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 이 국민의힘의 보수층에 보면 정말 그때 여러분 태극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거의 울부짖으면서 그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일단 들어보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울부짖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너무 잔인했고, 사실 그렇네, 그게 말이 안 되네, 이런 생각을 저도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조도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윤석열 사단, 그분들을 대통령으로 모신다. 아니 검찰에서 역할을 잘한다고 박수치는 건 모르겠지만 대통령으로 모신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돌변해서 박수를 막 치면서 완전히 무슨 팬덤이 형성되는 걸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도 썼지만 저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그들한테 들었던 얘기, 내가 정말 마음 짠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그 진심, 그 다 뭐였을까? 다 뭐였을까? 거짓말이었나? 정말 저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일부한테는.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그런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차도살인.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이라는 칼이 필요하다.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를 죽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고, 이런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저는 그때부터
그 사람들 얘기를 말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됐고 지금 보면 저는 집단적인 어떤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정상이 아니다. 이 어떤 사고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까지 권력과 힘을 향해서 맹종하고 자기가 그건 막 얘기해왔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 세태에 그리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때 탄핵 이후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과했던 거, 지나쳤던 거, 문제가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대중들한테 영합하기 위해서 아주 그 자극적으로 선동했던 것들 그걸 민주당이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서로 성찰하고 자성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사회에서 진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인식이 비슷하시더라고요. 네. 자, 아마 두 분의 얘기를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들으신 분들은 느낌적인 걸 받으실 것 같은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치의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드라마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여기 국민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가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우리가 관객이 되어버리는 느낌, 우리가 배우가 아니라 관객이 된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 얘기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 대표님도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가 조금 어떻게 좀 해야 되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대표님? 저는 사실 여기도 정치판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복잡하게 가는데 유권자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유권자들은 1순위로 유권자가 솔직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윤석열 심판 선거를 하겠다. 이게 제1 전제가 되는 거고 그럼 누굴 찍어야 되냐? 윤석열과 가장 많이 싸우고 혹시라도 국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윤석열을 바로 끌어내릴 수 있는 의지와 실력 그 사람을 뽑으면 돼요. 이건 아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적이고 뭐보다 구분하지 마라. 지금은 이 모든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든 얼타에는 전부 다 윤석열과 검찰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대한민국도 복잡한 게 있었지만 아까 제가 오다가 여기 경남 지역의 그 경남 여성 신문의 그 대표님하고 계셨는데 20년 전에 이건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정치 취재를 23년째 하고 있는데요. 20년 전에 안 그랬습니다.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악화된 게 그냥 갑자기 그냥 여름에서 그냥 겨울로 떨어뜨리는 건 윤석열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이 윤석열 자체를 지원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기 대통령 생각하지 말고 윤석열과 제일 잘 싸울 만한 사람을 표를 찍어주면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거라. 혹시 지금 바로 떠오르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너무 물어보시면 또 많이 있어요. 그 유튜브나 집회나 뭐 보시면요. 지금 저도 촛불 태극기 연합 집회, 태극기 이 운동이 있지만 윤석열을 끌어내겠다는 보수의 소수파도 있고 촛불 들어섰지만은 윤석열이 수사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건 사기꾼이었네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현주연처럼 수많은 방송 나가서 윤석열을 좀 버는 사람도 있고 거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누가 윤석열과 싸울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선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되는 뭐 필요성에 의한 역할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당장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저는 그냥 당장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상태가 또 악화되면 분명히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여소야대인데 우리가 체감하는 건 거꾸로 된 것 같잖아요. 그죠? 이상하단 말이지. 분명히 여소야대인데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회 눈치를 보는 거를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죠. 그거 거꾸로 국회가 좀
대통령 눈치도 좀 보는 것 같고 위축돼 있고 뭔가 숫자는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얘기 못하는 것 같고 그걸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악화된다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까 얘기한 권력 장악이 완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 권력기관의 장악이 완성되는 날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노동계에 대해서도 어떤 여러 집단에 대해서도 막 때려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이제는 바야흐로 방송, 모든 권력기관 모두가 장악돼서 그 다음에 총선에서 거기에 힘이라도 약간이라도 실어주면 힘 실어줬다고 스스로 자평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기가 살아서 날뛸 텐데 그렇게 되면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저는 간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거를 제가 사실은 저는 좀 잘 내다보는 편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여당이 좀 이긴다기보다는 지금보다 좀 늘어난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상황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많은 부분에서 심각하게 변해갈 것이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그건 이제 그 이후 문제고 총선 이후의 문제고요. 당장 이 상황을 통제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보다 더 견제하는 세력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그거 굉장히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너무 작은데도 이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100몇 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 수준을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 수준을 지금보다 내려가는 쪽으로 가야 견제가 조금이라도 더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에 대해서도 여러분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 책도 좀 같이 돌려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그냥 검찰 나쁜 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구조적이고 아주 심오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변에 혹시 중도적인 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또 얘기하지만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 보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 집권하고 선거 이기고 했더니 그 다음에 자기들의 세상이 돼서 권력을 누리는 데 집중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냥 그 견제를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야당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그냥 민주당 그냥 말세하고 놔두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몇 년 후에는 윤석열 정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권이 들어설지도 모른다. 반동에 의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책도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을 읽으시면 못다한 얘기들은 분명히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것 같은데 오늘 오신 분들 사인도 받고 사진도 좀 찍고 싶어 하는 분들이 오늘 그 많은 바람들이 또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잠시 뒤면 사인 받으시면서 잠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짧은 오늘 이 출판회를 맞이하면서 한 말씀씩 짧게 들으시면서 사인회와 함께 또 사진도 좀 찍을 수 있는 기회, 또 사진 찍으시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2번 찍을 수 있으니까 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두 분
한 분 먼저, 어떤 분이 먼저 마지막 한 말씀씩 해주시겠, 우리 편 대표님, 네, 마지막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기는 그래도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고 싶은 분들이 뭐 다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야당 문제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예전에 87년 이후에 노태우 정권 들었을 때 그때 평균당하고 민주당하고 저 공화당하고 그래가지고 야당이 더 많았죠. 여당보다. 그래가지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노태우를 압도했을 때 그때 노태우가 지금 윤석열만큼 할 수 있었습니까? 아마 그래가지고 오공청문회하고 무슨 광주청문회하고 그러다가 결국 노태우가 못 버티고 상당내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때보다도 지금 야당 의석수가 훨씬 많아요. 180석입니다. 정당까지 포함하면 120석짜리 그 소수 여당한테 질질 끌려났다는 거는 야당의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는 거고,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의 국민적 지지율이 70%가 넘어갔고요. 최상병 특검은 아예 더 높더라고요. 73%, 75%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은 특검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정도는 끝장나는 거거든요. 감옥 가야지 될 만한 특검이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럼 원래 야당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야, 국민의 70%가 지지한다는 얘기는 이거 한번 의석수로 하는 사람은 몇 석입니까? 곱하기 3하면 210석 아니에요? 그럼 210석이면 특검법 제기할 때 되잖아요. 그럼 야당의 지도자들은 바로 대국민 기자회견 들어가가지고 210석을 우리에게 달라. 끝장내 주겠다. 특검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우상호 씨가 200석은 너무 오버한 얘기다. 겸손해야 된다. 국민 지지율이 뭐 40%, 30%인데 200석 얘기가 오버한 얘기인데, 이미 70% 국민이 제발 윤석열의 그 나쁜 거를 고쳐달라, 없애달라고 지지를 보내면 그거는 의석수로 환원시켜줘야 되는 게 이 야당 리더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어오는 후보들에 대해서 이 선거하고도 중요하지만은 야당 지도부에게 200석 만들 자신 없으면 그만 두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는데 의석수를 못 만들어내겠다. 그럼 그만둬야죠, 그 사람들. 그래서 제가 야당 지도부에게 지금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선언하라는 겁니다. 윤석열을 끝장낼수록 200석을 우리에게 달라. 근데 우리가 부족해서 200석을 못 만들게 되면 나는 정계 은퇴하겠다. 현재 야당 지도자는 이재명 대표하고 신당정 정당 대표인데, 그런 정도의 야당 지도부들이 국민의 진짜 절박한 말이거든요. 진짜 한번 다녀보세요. 제가 윤석열만 얼굴 보면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라 망할까봐. 그런 절박성을 여기 어쨌든 윤석열 심판해야 될 가장 많은 이 책임과 또 물적 자산을 갖고 있는 야당 지도부들에게 좀 강하게 좀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의원님. 네, 뭐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민의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물론 그 70%가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정의당을 정의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무당파도 있고 여러 그게 있지만 어쨌든 70% 이상이 김건희 특검 해라, 거권 행사하지 마라, 그리고 최상병 특검 해라, 이것도 거권 행사하지 말아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를 가지고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최상병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옛날로 치면 무슨 열사 사건이라든가 그런 무슨 이제 친화 사건, 박종철 사건 비슷한 거예요. 그 정도로 고문하고 이런 어떤 일이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눈에 띄게 그렇게 할 수 없죠. 하지만 사실은 죽는 건 방치한 거 아니에요? 사망한 거를 방치하고 나서 그걸 은폐하려고 해서 그 은폐하려는 게 지금 들킨 거잖아요. 그게 지금 증거가 모이고 해서 그것이 재판까지 가서 밝혀지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걸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단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이게 은폐가 되고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옛날로 치면
그러면 옛날에 80년대에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일을 가지고. 그리고 영부인이 문제 이 수사를 안 받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혐의가 나오지도 못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거기다가 무슨 명품백 무슨 뇌물도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뇌물에 대한 어떤 뭐 해석 이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수사도 지금 특검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의 어떤 원칙과 그동안 쌓였던 어떤 정의인데 이 정의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네 그럴 수도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네 대변인 나와서 노평딱하고 들어가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요 옛날로 치면 무슨 민추협 같은 거 그죠? 저는 그 역사는 잘 모릅니다만 이 특검을 가지고 또는 이 어떤 민주주의 회복 아니면 뭐 그게 너무 진보하는 권위주의 타파를 하든 뭘 하든 무슨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민추협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래서 그 무당파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지를 하면서 이거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더 던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각자 도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요 그냥 적당히 하고 마는데 전혀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답답하게 얘기하는 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어쨌든 제1야당 아닙니까? 그럼 제1야당이 그것을 제1야당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민추협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같으면 그런 거 만들겠어요. 그런 거 만들어서 심지어는 무슨 보수고 진보고 무슨 진보연대 이런 얘기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다가 자원민족주의에다가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진보 하면 스스로 좁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진보의 문제,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의 이 전선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상식과 정의에 벗어나는 일, 역사를 퇴행시키는 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변에 가서도 진영과 당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생각하는 그 분위기를 총선까지 꼭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어쨌든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할까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정치의 법은 어딘가 호미오기를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공식적인 일단 시간을 마무리를 하고요. 또 여러분 사인이나 또 사진 또 찍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그쪽의 장소를 조금 살짝 이동을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변희재 대표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